네, 방금 소개받은 신호철입니다. 방금 전 시간에는 몸을 극한까지 한번 써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머리를 한번 극한까지 써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세 번째인데요. 작년에 디렉션이 이어서 이번에는 감각인식 오류하고 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놀이 공장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탄다든가 아니면 멋진 음악 연주를 하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 예술적인 활동들이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아니면 남녀 사이에서 더 뭐 어떤 애정 생각을 하든 가장 궁극적인 형태라면 아마 저런 감각 사유상의 저런 판매 상태라든가 이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한때 유행했었고 지금도 물론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칙센트 미아이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플로우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를 하셨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다. 몰입은 의식이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상태이고 이때 각각의 경험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 칙센트 미아이 교수님께서 저 플로우 개념을 소개하면서 많은 영향을 줬지만 저 개념은 동양에 있는 저희들한테는 친숙한 개념입니다. 무아지경, 무라지경, 산맥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죠. 몰입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몰입은 사람들 누구나가 바라지 않는 그런 경험들인 거죠.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And what we were interested in was the ability of the brain to analyze its own computations, this ability to self-reflect. And we know that varies across individuals.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성찰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한 차원 높은 인지 능력이 바로 메타 인지 능력입니다. And we found that people with better metacognitive ability, these people who had better ability to self-reflect, they were ones who had more grey matter in part of the prefrontal cortex. So this is the part of the brain towards the...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공부를 잘하려면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메타인지에는 자기 성찰과 자기 조절 능력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반드시 공부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하신 말씀인데 절제된 마음은 행복을 불러오고 제멋대로의 마음은 고통을 불러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메타인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죠. 메타인지를 위해서는 자기 성찰하고 자기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이건 아까도 보셨던 내용들인데요. 페르 알렉산더인데 호주 태즈메니아에서 출생하셨고 셰익스피어 낭독 배우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이야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그걸 보지만 저 당시만 해도 TV도 없고 극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니까 저때 낭독 배우라고 하면 지금의 아이돌 스타라든가 TV 탤런트급의 활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활동을 하시다가 한참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목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를 9년 동안 거울을 놓고 탐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통찰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기신 게 감각인식 오류라든가 이런 많은 원리들을 찾아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이주를 하셔서 교육 활동을 하시다가 영국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운다는 것은 이런 유스 오브 셀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유스 오브 셀프에 대해서 배운다는 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감각인식 오류하고 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이란 이런 집이 있다면 저기서도 감각인식 오류,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타인지에서 자기 성찰에 해당하는 거죠. 자기 성찰하고 자제, 저건 자기 조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각 오류 인식하고 자제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서는 어떤 것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인식 오류하고 자제라는 건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먼저 감각인식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감각인식 오류죠. 글자 그대로 감각인식, 수용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인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감각수용 오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감으로 세상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시각적인 감각이 있고 후각적인 감각, 미각적인 감각, 청각적인 감각, 촉각적인 감각
보통 오감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저는 운동 감각, 균형 감각이라든가 골수름 감각을 하나 추가해서 육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저런 감각 인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감각 인식은 어떤 존재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감각 인식에 오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렇게 감각 인식 오류가 있으면 자기가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감각인식이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지만 저렇게 감각인식 자체에 어떤 오류가 있으면 저렇게 불행한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혹시 이거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기 A하고 B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색깔이 밝기가 다르게 느껴지시죠? 근데 정말로 다를까요? 분명히 A하고 B는 다르게 느껴지시죠? 하나씩 가려보겠습니다. 이거 GIF도 아니고 그냥 정지 영상인데요. 하나씩 가리면 사실 똑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분명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물론 착시죠. 이렇게 다 착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A하고 B는 다르게 보임에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시죠. 한번 잠깐 봐보세요. 이게 동영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니까 잘 느껴보시면 내 눈동자하고 바람개비 돌아가는 걸 동시에 한번 느껴보세요. 내 눈동자하고 바람개비하고 눈동자가 깜빡 움직이는 순간에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잠깐 또 한번 보시고요.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닌데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또 한 가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희미하게 얼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까만색 십자가에 딱 집중을 하시고 눈동자를 딱 고정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 주변의 얼룩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눈동자를 까만 십자가에 고정을 시키셔야 돼요. 혹시 다 느끼셨나요? 좀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느끼신 분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되죠? 싹 사라져버리죠. 그냥 하얗게 보입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나무 블럭들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가 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특별히 이상한 게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뭔가 안 맞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커의 사각형이라고 하는 건데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 어느 게 앞쪽에 있을까요? 근데 갈리시죠? 근데 자꾸 한번 계속 봐보세요. 이렇게 어느 하나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A가 앞으로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B가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술적인 경지에까지 올리신 분이 애셔라는 분이죠. 이 그림 아마 교과서에서도 보셨을 테니까요. 부분적으로 보면 뭔가 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인 인식은 화가들의 굉장히 오랜 기간의 연구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저 애셔라는 대단한 화가가 저 그림을 저렇게까지 평생을 두고 연구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또 이것도 한번 보세요. 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계속 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거역할 수가 없게 돼요. 다시 거꾸로 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오목한 얼굴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볼록한 얼굴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걸 볼록한 얼굴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방향이 바뀌는 거죠. 다들 보셨죠? 이것도 나왔습니다. 뭐 한때 이거 연인들이 이것 때문에 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 학원 드레스인데요. 혹시 흰 검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흰 금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파검으로 보이시는 분도 계신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쪽에 속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쪽에 속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닌 거죠. 단지 인식 방법 차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혹시 보셨을 테죠. 뭐 어떤 그림이죠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소녀도 있고 할머니도 있습니다. 혹시 두 가지가 다 안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다 보이시죠? 네. 소녀만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저게 소녀로밖에 안 보여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지 할머니로 보이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소녀로 볼 때는 귀잖아요. 이게 귀가 아니고 눈입니다. 이거는 턱이 아니고 코예요. 이거는 목걸이가 아니고 입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드리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지시어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내 목이 자유롭다는 게 뭔지,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그림에서 이게 그러니까 눈입니다라고 찍어드리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목이 자유롭다, 내 머리가 아까 위로 향한다도 지금 잘 인지되지 않은 거를 찍어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보이시죠? 이제 둘 다 안 보이시는 분 안 계시죠? 이것도 혹시 애셔와 예술의 경지까지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온오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연속적으로 그림을 바꾼 겁니다. 물고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새까지 연속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 한 장의 그림. 근데 이 그림을 보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거는 할머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죠. 저건 소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소녀가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이해가 되고 할머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주장이 되고 둘 다라고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고 둘 다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관점을 다 이해를 하면 어느 쪽이라고 주장을 해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일 때만 진짜로 이해를 하신 거죠. 자, 이 그림 혹시 보신 분은 바로 알아보실 거고요. 못 보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신 분은 손 드셔도 되고요. 웬만큼 이해되면 그러니까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설명드리면 이걸 내가 왜 못 봤지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다 보셨나요? 아니, 아직 못 보신 분 많으신 것 같은데. 발견의 즐거움을 뺏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건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무고요. 이게 그림자예요. 달마시안 개가 냄새를 맡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달마시안 전박이 하얀 개가
여기 냄새를 맡으면서 저쪽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나무가 있고 나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직도 안 보이신다.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기 뒷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앞다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코로 냄새 맡고 있고, 여기 나무 그림자가 있고 나무가 있는 거죠. 이제는 다 보이셨죠? 이거는 그 뇌에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컴퓨터한테 이런 걸 갖다 주고 이게 뭔지를 알아맞히라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아마 요즘은 딥러닝이라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서 요즘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의 뇌가 얼마나 희미한 정보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인 거죠. 이제는 보면 다음번에는 어디선가 이걸 딱 보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못 볼 수가 없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마시안 계란기 이제 보이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로샤 테스트의 1번 그림인데요. 뭐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보이겠죠. 박쥐라든가 가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얘를 달마시안 개로 보는 능력이 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를 들어 박쥐로 보인다고 치면 얘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능력이었지만 얘가 이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웃으셨죠? 근데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걸 한번 더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 저런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물론 안 지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실감나는 현실이 나오면 언젠가는 소리를 지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마시안 개를 보는 거는 참 대단한 능력인데 이게 어느 영역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과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달마시안을 보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지만 얘를 박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오버하는 거죠. 박쥐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얘를 보고 박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하고 마음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만 오버를 하게 되면 과도한 해석과 착각과 확신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런 거죠. 저거는 르네 마그리트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림을 누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놨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라는 대단한 화가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아무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시각적으로 어떤 밖에 있는 대상을 본다는 거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밖에 있는 빛이 반사돼서 눈에 들어와서 눈에 들어온 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저 모습 보이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뒷사람 모습이 보이시겠죠? 그게 내 눈에 이대로 들어온 영상일 거라고 당연히 지금 믿고 계시죠. 한 번도 그건 의심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눈에는 이렇게 들어와요. 뒤집어져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눈에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거꾸로 눈에 들어와요. 저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저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똑바로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실제 눈에 들어온 영상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기 맹점이라고 시신경 따발이 뇌 쪽으로 지나가는 영역이 하나가 시커멓게 구멍이 뚫리고요. 그 다음에 망막 앞쪽으로 많이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혈관들이 있는데 센서가 감지를 못하니까 저런 거미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 영역은 눈에서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되고요. 주변은 전부 다 희미하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저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저런 식으로 안 보이죠? 근데 왜 저런 실제 눈에 들어온 건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보일까요?
왜 이렇게 보이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 뇌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에 의하면 눈에 지금 저희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계신 그 장면은 눈에 들어온 장면이 아니고요. 눈에 들어온 장면을 뇌가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해서 새로운 장면을 재구성한 다음에 그 재구성된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거는 눈에 들어온 장면이 아니고 뇌 속에서 재구성된 장면입니다. 뇌과학이 여기까지는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실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눈에 실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안 보고 선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뇌 속에서 눈에 들어온 정보들을 재구성해서 재구성된 정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선명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지금 현실은 화상이다. 그것까지 나가진 않겠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영역에 대해서만 일단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착시들을 쭉 보셨잖아요. 왜 저런 착시들이 생기는가 하면 착시하고 착각이라는 거는 뇌가 시뮬레이션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얘에서 A하고 B가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는 왜 다르게 보이는가 하면 원기둥이 그림자가 이렇게 있고 체크무늬 바둑판이 있을 테니까 이 체크무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림자 속에 있으니까 좀 더 어둡게 보일 거야 라고 무의식 중에 여러분의 뇌가 해석을 해요. 무의식 중에 그걸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A하고 B는 B가 훨씬 더 밝아 라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뇌가 그렇게 애초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저런 걸 다 고려해서 볼 수 있도록 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돌아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동자가 그러니까 아까 눈에서 중심부만 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눈이 계속 번득번득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선명한 부분들을 계속 메꿔 나가면서 장면들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명해 보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저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착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네커의 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보이는 순간 그 다음 레벨에서 이게 입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입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이라는 거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시뮬레이션하고 해석 과정의 오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시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호문클루스 지도이기도 한데요. 다른 모든 감각들에 대해서도 이런 착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프리디션 자리이기 때문에 촉각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은 체험하기가 좀 힘드시지만 제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뭔가 물건을 눈을 감고 만지면 평소에 내가 만지고 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청각, 촉각 모든 감각에 대해서 다 이런 그러니까 뇌는 이 모든 감각들을 종합해서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죠. 청각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요리사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죠. 뇌는 이렇게 됩니다. 감각 정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뇌는 현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현실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뇌과학이 지금 단계에서 뇌과학이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감각, 기억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편집하고 해석해서 지금 느껴진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뇌과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광고 중에 모든 건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가 있었지만 모든 건 정말 뇌 때문일까? 뇌가 공부의 실체?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직까지 여기는 과학이 밝혀지지 못한 영역인 거죠. 아직까지 과학이 밝혀진 거는 뇌는 이런 감각 정보들을 이용해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편집하고 해석하고 창조한다는 것까지는 밝혔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는 어디까지 더 궁극의 실체냐는 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설명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반야신경의 한 구절인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색수상의식이라고 하는데 색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수는 감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각, 생각, 행위, 생각이라고 상상해보세요라든가 연상해보세요라든가 할 때 그 상입니다. 생각, 행위, 인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석가모니 대단하신 분께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그러니까 인식작용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각각이 대응되는 거죠. 눈으로 색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가르침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인식오류,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건 색수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생각까지 하면 색수상까지 하는 거죠. 감각 인식 오류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레벨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석가모니께서는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본다. 아니면 어떤 행위도 괜찮죠. 나는 물을 마신다라고 해도 나는 말을 한다라고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본다, 잡는다, 맛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한 단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떨까요? 나는 본다, 잡는다, 맛본다라는 거는 오감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죠. 결국 내가 사과를 본다, 잡는다, 맛본다는 거는 나는 사과를 오감으로 인식한다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앞에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 사과가 있고 사과가 있다면 사과가 있기 때문에 사과가 있다고 인지가 될까요? 아니면 사과가 인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사과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 퀴즈 같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학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사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과가 있다고 인지할까요? 아니면 사과가 있다고 인지되기 때문에 거기 사과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넌센스 퀴즈 정도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셨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사과가 있기 때문에 사과가 인지되는 게 아니고 사과가 있다고 인지되기 때문에 거기 사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보겠습니다. 이거 꼭 따라하셔도 되지만 자, 근데 이거를 나한테까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고 인지되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인지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인지될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인지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꼭 안 따르셔도 됩니다. 우리 이거 이상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인지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의식이 있을 때 의식 속에 나라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내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있다 인식사과한다는 어떤 의식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이 순간에 미국에 있다 하면 내 몸이 미국으로 옮겨지나요? 실제로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진짜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정신분열증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 그런 레벨에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관하고 저를 구분을 한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네. 가볍게 생각하셔도 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사과를 보고 자꾸 먹는다는 거는 어떤 의식장에 있어서의 어떤 출렁임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이게 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변화들이 나한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의식장의 출렁임이다라고 이해하는 거는 이미 그거하고 나하고 분리돼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까지
실제로는 거기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근원적인 감각인식 오류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주체, 객체, 행위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세 가지가 분리된 행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존재하고 사과를 보고 인식해서 먹는 거는 사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행위예요. 주체, 객체 행위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어떤 흐름일 뿐인 거죠. 이거를 정말 이해를 하시면 몰입하고 무아지경의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대상을 행위한다는 그런 건 계속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나뉘어짐이 사라질수록 훨씬 더 몰입하기 쉽고 플로우 상태로 들어가기 쉽고 무아지경에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단어조사도 잘 만들었죠. 무아지경이라고 이미 이야기 해놨습니다. 예전에 몇천 년 전에. 자, 그래서 이건 에프엠 알렉산더가 하시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의 옳다는 생각이 바른 것인지 아무도 뭉쳐서 숙고해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네가 오라. 그러니까 칭찬해주면 참 기분 좋잖아. 내가 1등해서 그럼 기분이 좋은데 그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고 1등해서 기분이 좋은 게 정말로 나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칭찬받고 싶고 1등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가 옳다라고 이거는 물론 그런 영역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누구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일상 사회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당을 옳기 때문에 이 정당을 지지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지하기 때문에 그 정당이 옳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기를 바라지만 그 옳다는 생각이 정말로 바른지에 대해서 따져본 다음에 그거를 칭찬받고 싶으면 괜찮지만 그걸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는 그건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에서 이렇게 보듯이 지금 여러분이 주변에 대해서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다를 수 있어요.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내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컵을 잡고 싶어도 뭔가 팔이 다른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내 모습, 내 세상과 내 모습과 실제 사이에 저런 오류가 있으면 내 행위에 있어서 많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고 몸과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스스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에프엠 알렉산더는 친절하게도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목이 자유롭다라는 데 예를 들어 한 장의 문장이 있으면 내 목이 자유롭다 하잖아요. 나는 뭐고 내 목은 뭐고 자유롭다는 뭐고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감각인식 오류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각인식 오류를 해결한다는 거는 감각인식 오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오류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감각인식 오류의 해결은 감각인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오감 혹은 육감이 있고요. 생각, 감정이 있고 이거는 보통 외부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건 보통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한 풀이에서 나온 거예요. 한 풀이에서 났는데 어떤 거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거는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볼까요? 완전히 반대로 돼버리죠.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이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이렇게 딱 따내버리면 이 사람을 칼로 찌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말은 이런 감각들이 있지만 이쪽으로 휩쓸려가게 되면 저런 형태의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오류들을 해결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오류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감각을 확장하는 거, 아까도 공간을 의식하고 감각 인식들을 확장하라고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처럼 감각을 확장하고 통합하고 감각 너머 인식들로 점차 이렇게 인식을 넓혀 나가는 것만이 이 감각 인식 오류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장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실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태지 않는다. 또한 들리는 대로 들을 뿐 다른 것 상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좁아진 형태로 의식이 좁아진 형태로 보고 그러니까 감각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감각 인식을 넓히면 넓힐수록 훨씬 더 선명하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에펠 알렉산더 또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스키장인데 그냥 처음에는 조그마한 한 사람이 스노보드를 타고 있는 것 뿐이었는데 저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저분은 구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았답니다. 근데 저기서 알 수 있으니까 뭔가 하면 어떤 작은 원인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과학에서는 이거를 나비 효과라고 하고 비선형증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작은 어떤 원인이 굉장히 큰 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떤 곳에서 출발해서 그 행위가 뇌신경 근육의 증폭을 통해서 인간 활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걸 들으시는 것도 처음에 여기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기차를 타든 해서 행위를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원인서부터 출발된 것들이 뇌신경 근육의 증폭을 통해서 인간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30초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손을 아무 손이나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내가 손을 쥐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순간 손을 딱 쥐시는 거예요. 30초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 주신 분이 계셔서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되나요? 아니 뭐 각자 하시는 거니까 제가 숙제 검사를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다 한번 주셨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작은 원인이 신체 활동을 이끌어낸다라고 증폭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먹을 주셨는데 주먹을 주신 거의 원인이 뭘까요? 내 의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의지를 냈기 때문에 쥐었잖아요.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벤자민 리벳이라는 분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을 하십니다. 1984년도에 이런 실험을 해요. 뇌에다가 센서를 달고 손가락에도 센서를 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자한테 당신이 의지를 내는 순간에 몸을 움직여봐라라고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의 목적은 뭔가 하면 도대체 행동의 원인이 뭐냐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라서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의지를 냈기 때문에 주먹을 쥐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의지가 내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내요. 이게 내 의지의 시점이거든요. 내 의지가 내가 주먹을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여기 노란색 바닥이 들어요. 그런데 뇌는 이미 그 훨씬 전에부터 주먹을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내가 팔을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도 이전에 내 뇌는 이미 팔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를 이 벤자민 리빗이라는 분이 발견해내세요. 이거를 정말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충격을 안 받으셨으면 아마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내 의지로 뭔가를 했다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내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하고 생각은 내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가 과학적으로 점점 좀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내 의지나 의도로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FM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S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광화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의 원인이 애초에 원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 그림 많이 그리죠.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나는 보통 여기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의도하고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도하고 행위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결정되어져서 올라온 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 의도하고 행위는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내가 의지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운명론에서 말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영역까지,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영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 바꾸려고 하는 의지 자체도 이미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 쳇바퀴 도는 거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FM 알렉산더가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올바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올바른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는 이미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철조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기차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지나가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결정됩니다. 근데 어떤 기차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버렸는데 이미 오른쪽으로 가버린 기차를 왼쪽 선로로 옮겨 놓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크레인으로 기차를 들어서 옮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기차가 지나가기 전에 다음 기차가 올 때 스위치만 바꾸면 왼쪽 선로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것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스위치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스위치 하나하나를 내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신체 활동행위는 아까 작은 원인이 증폭돼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원인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한 상태의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스위치를 끄고 켤 수 있다는 것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마찬드란이라는 분은 유명한 뇌과학자신데 의식하는 마음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 하지 않은 의지밖에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의지는 없고 나는 뭔가를 하지 않을 의지밖에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해석하지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FM 알렉산더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극에 대한 원하지 않는 반응은 자제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단순 반응을 컨트롤하는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이미 100년 전에 이거를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견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이미 그때 발견을 하셨어요. 그때는 물론 지금과 같은 FMRI나 이런 첨단 장비들이 없었으니까 자기 몸으로 경험적인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지금 FMRI에 계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과학 장치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시간 많이 보시고 라푼젤 일단 보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라푼젤의 치유 능력을 어떤 식으로 얻게 되는데 그 치유 능력 때문에 마녀한테 속박당이 그런 상태인 거죠. I can't let you do this. I can't let you die. But if you do this, then you will die. Hey, it's gonna be alright. 남자를 살리고 라푼젤이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 머리를 자르는 참 실례된 행동을 했지만 저 머리를 자르는 것에 인해서 라푼젤은 저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저 마녀한테서부터. 근데 사실 저게 라푼젤만의 문제 아니고 우리 모두들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저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걸 저렇게 만든 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뒹굴다가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니비션이라는 거는 이런 오류 상태에 있는 육체, 정신적인 작용 반작용의 습관적인 연쇄 반응을 자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러시아에 있는 어느 여자분의 집이래요. 굉장하죠. 근데 이 집주인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보고 집주인이 집이 너무 좁아, 열심히 돈 벌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집주인은 조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더 넓은 집으로 저 쓰레기 더미를 고스란히 안고 가서 거기서 물론 거기서 조금 더 공간이 생기겠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니비션 자제라는 거는 자신의 불필요한 습관하고 관념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쓰레기를 치우는 거하고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 두 개가 다른 행위일까요? 쓰레기를 치우는 거하고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단지 표현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를 자제한다는 말은 올바른 것을 허용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냥 표현만 다르게 하는 그런 것일 뿐인 겁니다. 피에타인데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거죠. 그 바티칸에 가면 있는데 굉장히 아주 멋있는 감동적인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대리석에서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자유롭게 표현할 때까지 불필요한 부분을 파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승택지벨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완벽함이라는 거는 더 이상 보탤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우리는 뭔가를 더 많은 뭔가를 가짐으로써 훌륭하게 될 수 있다고, 아니면 더 많은 정보, 지식, 뭘 가짐으로써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버릴수록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시간인데 여기서 주인공은 할아버지신데요. 테마파크에서 풍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두 분이서 풍선 장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슬아의 자녀는 없었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이제 할아버지 혼자 남으셨고 이제 집이 재건축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거업자들이 와서 집 계속 부수려고 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결단을 냅니다. 자기가 풍선 장수였으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모험을 떠났지만 중간에 시련이 닥칩니다.
젊으신 분들은 저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몸에 감사했어요. 새로운 몸을 찾아 떠나세요라고 할머니가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이전에. 유일한 여인 농도가 지금 떠나버리죠. I'm gonna help Kevin, even if you won't. 어떻게 보면 요즘엔 저런 픽사 애니메이션이 더 굉장히 많은 거 알게 해주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도 그렇고 저런 아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픽사에서 그러니까 버리고 비움으로써 새롭게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아마 이게 나이가 드시면 그러니까 젊으신 분은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를 드신 분은 그러니까 저 애니메이션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애 손잡고 들어갔다가 부모가 울고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런 칭호를 얻었습니다.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에피메네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못된 것을 그만두면 올바른 것은 스스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할 수도 있는 게 뭔가 하면 잘못된 것, 즉 여기서는 대부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의 투쟁을 하면 올바른 결과가 언젠가 나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저 의미는 잘못된 것을 그만둔다는 것은 올바른 것, 진실, 진리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고 항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과의 계속 투쟁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빛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올바른 것을 허용하면 그게 잘못된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허용하는 게 잘못된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니비션 자제는 넌두잉하고 비판단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넌두잉에 대해서는 먼저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착각하기 쉬운 게 여기서 보통 자제라고 하면 멈추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말은 보통 대부분 인간의 나태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지만 누워서 충분히 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서서 돌아다니고 싶어지는 거죠. 그 속담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움직임이 있고 멈춤이 있죠. 움직일 때 자제하면 그게 불필요한 움직임이라면 멈출 겁니다. 그렇죠? 멈춰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불필요하다면 다시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제는 멈추는 게 아니고 자제가 움직임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자제가 멈춤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자제에서 움직임과 멈춤 사이에 계속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넌두잉이기도 하고 이 넌두잉의 흐름과 균형입니다. 이 사이클은 제일 짧은 사이클부터 치자면 한 호흡의 사이클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짧은 사이클일 수도 있고요. 보다 좀 더 긴 사이클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다가 밤에 자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활동하고 하는 그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더 긴 사이클로 보자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하는 더 긴 사이클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주파수의 사이클들이 여기 다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넌두잉의 흐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단한 고수가 한 분이 계신데요. 한번 보세요. 굉장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절로 막 이 조작한 영상이 아닌가요? 실제 사진 찍은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저희는. 그래서 웹페미나 쓴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늘 고정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고 균형 상태를 입은 사람은 일주일 전의 자세하고 오늘의 자세가 같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라는 거는 딱 고정된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에 움직임과 멈춤 사이에서의 균형을 끊임없이 잡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런 고수로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먹구름이 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고 계곡이 생기고 강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도달하죠.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저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 기준으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갈까요?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려면 지금 강물이 바다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강물이 바다가 어딘지 알까요? 몰라요. 그냥 강물은 그냥 흐르다 보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 맞게 흐르다 보니까 언젠가 바다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바다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레스터 레븐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유로운 행위는 그 순간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행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강물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강물이 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갈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어느 순간에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서쪽으로 서해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는 동해 바다로 흘러가야 해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강물은 주어진 상황에 맞게 흘러가고 있을 뿐이지만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 바다에 도달하는 겁니다. 강물은 그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위에 그걸 그냥 순응하고 따르는 거죠. 한 이야기인데요. 아까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삶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키네시스라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익히 잘 아시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를 키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네르게이아라는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때 에네르게이아는 매 순간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매 순간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은 그 순간이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은 그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순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펼쳐지지만 그 가능성 중에서 어떤 하나가 선택이 돼서 또 흘러가는 겁니다. 강물은 키네시스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에네르기이아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만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렇게 에네르기이아적으로 흘러갔을 때만 저렇게陰과 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춤추듯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매 순간에 충실하고 매 순간에 완결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흘러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실행이 됐을 때 비로소 무의자연이든 플로우, 몰입이든 넌두이든 민주외열발기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문사수라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사수를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사수라는 건 뭔가 하면 진리를 듣고 진리에 대해서 사유하고 수행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뭔가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지금 정확하게 문사수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 들은 대로 생각해서 실험해보고 있는 거죠. 문사수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태도가 바로 문사수를 닦는 태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저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저게 아니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탐구하고 실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말씀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셨어요. 내가 했던 걸 하면 당신도 내가 하는 걸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준 거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먹지 말고 스스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이분도 오쇼 라든시의 제자신데 그대는 자기만의 해답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앞서가신 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받아먹지 말고 스스로 해라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것도 아까 나왔지만 당신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것을 근육의 긴장으로 변형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운다는 거는 긴장, 습관, 자세, 태도, 생각하는 신념을 탐구하고 발견하고 이니비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념이 긴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면 습관이 관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는 힘으로 해결해야 돼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 어떤 식으로든 자기 몸이나 어떤 태도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견해 나가는데 그냥 정신적인 수준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이거를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눕고, 기고, 앉고, 서고, 걷고까지. 그래서 다이슨 데시마루라는 선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생각해서 알았을 때만이 그게 진짜로 안 거지 머리로 생각해서 안 거는 진짜 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속에서 실천하시는 겁니다. 여기 속에서 이해했을 때만 진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완벽한 먹기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아까 팔 드는 것도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아까 실수하셨던 거. 저는 저 영상 봤을 때 태울 건 무슨 줄 알았어요.
Este te lo cuento yo en el YouTube. 라틴의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걸 보고 웃으셨지만 여러분도 몇십 년 전에는 다 저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걸 보고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할 수도 있고 살면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살 수 있으면 매일매일이 행복하겠죠. 그래서 라미시 발세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을 받아들이면 삶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감각 인식 오류들을 발견하고 자제들을 실천하는 거죠. 이거 FM 알렉산더가 이야기하신 건데 자기 조카이자 제자인 마주이 발로우 선생님한테 항상 행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세요. 항상 행복하셨대요. 물론 저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리고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운문사사께서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은 그 우사인 볼트 같은 분들이고 저희는 이미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을 지금 당장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런 분들이 손짓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저희들의 뭐 사명이자 숙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